조선시대 최고의 관직, 영의정.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사를 총괄하고 왕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영의정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400만 원대입니다. 지금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적은 돈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일품 관직의 녹봉은 1년에 쌀 100석, 면포 32필이었습니다. 지금 쌀값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단 관리는 어땠을까요? 종구품, 그러니까 가장 낮은 관직의 녹봉은 1년에 쌀 14석, 배 4필, 현재 가치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입니다. 1년에 800만 원.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녹봉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인조 25년, 서기 1647년의 기록을 보면 정일품 관리가 받은 녹봉은 쌀 13 가마와 콩 10 가마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박봉이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관리가 되면 정말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를 축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어느 참판은 노비를 758명이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관리들에게 생활이 불가능한 월급을 주면서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묵인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선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관리들의 월급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공양왕 3년 서기 1391년에 시행된 과전법.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관리에게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일대의 토지가 관리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땅의 농민들에게서 직접 세금을 걷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토지 자체는 국가 소유였지만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는 관리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전은 퇴직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관리가 죽으면 그 아내와 자녀에게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가 승계되기도 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 수는 늘어나는데 나눠줄 토지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땅만으로는 모든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조 12년, 서기 1466년 조정은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직전법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준다.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주던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되었습니다. 관리들의 경제적 안전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전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토지를 받은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는 폐단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렸고 조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관수관급제. 국가가 직접 농민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관리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와 농민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명종 11년, 서기 1556년 조선은 마침내 토지 지급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이때부터 관리들은 오직 녹봉만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쌀과 콩, 명주와 면포 같은 현물을 1년에 4차례 추나추동으로 나눠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입은 사라지고 정해진 양의 곡식과 천만 손해에 쥐게 된 것입니다. 녹봉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녹봉은
18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과인 정일품은 1년에 쌀 97석, 콩 24석, 명주와 면포 등을 받았습니다. 제18과인 종구품은 쌀 14석과 배 4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녹봉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시대 성인 남자의 한 끼 식사량은 쌀 7, 8호비였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유지하고 관직에 필요한 의복과 물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녹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녹봉 지급에 필요한 미곡이 약 10만 석에서 15만 석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서 녹봉 총액은 4만 석 내외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전쟁 전에도 빠듯했던 녹봉이 전쟁 후에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녹봉 바깥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조선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로 기억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이끈 두 명의 재상이 있었습니다. 황희와 맹사성 두 사람 모두 청백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뭇 달랐습니다. 맹사성의 집은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공무가 아닌 일에는 절대 역마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를 타고 다녔습니다. 시종도 없이 혼자서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소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이 궁핍했다는 뜻입니다. 맹사성이 세상을 떠난 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청백리의 대명사이자 재상의 롤모델이라고. 하지만 이 기록을 뒤집어 읽으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재상이 저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야 청백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황희는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황희는 사간원과 사헌부의 단골 탄핵 대상이었습니다. 뇌물수수, 매관매직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황희를 끝까지 신임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청백리, 한 사람은 소를 타고 다녔고 한 사람은 뇌물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관료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녹봉만으로 살면 맹사성처럼 가난해지고 녹봉 바깥의 수입을 얻으면 황희처럼 의혹에 시달립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관리들은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녹봉 외의 관리들의 수입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노비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이었습니다. 토지와 함께 조선의 양대 재산 항목이었습니다. 노비는 상속, 증여, 매매의 대상이었고 주인을 위해 노동을 하거나 돈을 벌어 바쳤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15세에서 50세 사이 노비의 공정가격은 저와 4천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쌀 20서, 면포 40필에 해당합니다. 당시 말 한 마리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어느 참판의 경우 노비를 758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비들이 벌어다 주는 수입은 녹봉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토지입니다. 과전법이 폐지된 후에도 관리들은 개인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았습니다. 녹봉과 별개로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혼인입니다. 양반 가문 사이의 혼인은 경제적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집안과 혼인하면 처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양반이 부유한 평민과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뇌물과 부정입니다. 녹봉으로 생활이 안 되니 민원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조선 5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국가는 충분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에는
아예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전, 오늘날로 치면 일선 행정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전,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설이 이서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실무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걷고 호적을 관리하고 재판 기록을 정리하는 일, 관청의 모든 실무는 아전의 손을 거쳤습니다. 수령이 바뀌어도 아전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지방 행정의 연속성은 아전이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전들에게는 녹봉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일하는 경아전은 원래 녹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외아전은 처음부터 녹봉이 없었습니다. 각 부서의 운영 경비에서 약간의 보수를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월급 없이 일하는 공무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직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세금 착복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양보다 더 걷고 차액을 챙겼습니다. 국가에 보고하는 금액과 실제로 걷는 금액 사이에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서 조작이었습니다. 호적을 관리하는 아전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호적에서 지우지 않으면 그 사람 명의로 세금을 계속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죽은 가족의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자를 호적에 그대로 두고 세금을 착취한 것을 빗댄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뇌물이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재판 서류를 다루면서 한쪽에 유리하게 기록을 조작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문서, 노비 문서 등 각종 공문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전들은 행정 실무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보통 2, 3년마다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지역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세부 기술도 아전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령은 아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령이 아전에게 꼼짝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월급도 없이 일하면서 오히려 상관보다 더 큰 실권을 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습이었습니다. 아전 자리는 대물림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전이면 아들도 아전이 되었습니다. 문서 작성 기술, 법령 해석 노하우, 그리고 부정의 방법까지 대를 이어 전수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리를 물려주는 아전이 절반이다. 재정을 담당하는 아문의 서리들은 관아의 의지에서 자손을 부양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여겨 자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자가 절반이라고. 국가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은 스스로 생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부정부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부패는 세대를 넘어 전승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아전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 없이 일하라고 한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내러 관청에 갑니다. 정해진 양보다 더 내야 합니다. 민원을 넣으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뇌물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족의 세금까지 대신 내야 합니다. 국가가 관리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대가를 백성이 치른 것입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관리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녹봉을 줄였습니다. 녹봉이 줄어드니 관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찾았습니다. 노비를 부리고 토지를 불리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아전들은 아예 월급 없이 일하면서
세금을 착복하고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뇌물을 써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세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적에서 빠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양반 밑으로 들어가 면세 혜택을 받으려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드니 국가 재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정이 악화되니 녹봉을 더 줄였습니다. 녹봉이 줄어드니 부패가 더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정, 군정, 환고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모두 문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문란의 중심에는 늘 부패한 관리와 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뿌리에는 충분하지 않은 녹봉이 있었습니다. 물론 녹봉만이 부패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감시 체계의 부실, 처벌의 미흡, 신분제의 모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렴을 요구한 것은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청백리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기록된 사람은 총 217명입니다. 500년 동안 217명, 역대 왕이 27명이었으니 평균적으로 왕 1명당 청백리 8명 정도입니다. 청백리는 미담이 아닙니다. 시스템 실패의 증거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었다면 청렴이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렴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칭찬해야 할 정도라면 그것은 대부분이 청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맹사성이 소를 타고 다닌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소를 타야 할 만큼 국가가 관리를 대우하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일품 영의정의 연봉은 현재 가치로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2억 원 이상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조선시대 종구품 말단 관리의 연봉은 약 7,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약 164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공무원도 월급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500년 전의 실험은 분명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뇌물로, 착취로, 불공정으로. 조선의 녹봉 제도는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공정한 보수 없이 공정한 행정은 없다. 오늘날 공무원의 적정 보수를 논할 때 500년 전 조선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